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부동산 리츠에 관한 겁니다. 최근에 금리가 좀 낮아지고 부동산 규제가 좀 심해지면서 마땅한 좀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죠. 유동성은 계속 풀리고 있는데 부동산 규제는 계속 심해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주택 쪽은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는 지금 인식이 강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목돈이 필요하니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이 돼서 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 좀 공모 리츠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4분기쯤에 한 8천억 정도의 공모 리츠가 상장할 계획이어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 리츠라고 하면 리츠가 뭔지를 좀 우선 알아야 되겠죠. 리츠는 REITS, The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말이고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부동산 펀드 같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배당을 주는, 그러니까 수익을 나눠주는 거죠.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우선 간단하게 좀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거죠. 그게 투자자를 모집을 할 때 50인 미만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이제 사모 형태가 되는 거고, 50인 이상으로 투자 계획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모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공모 형태가 돼서 이제 상장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투자자를 모은 다음에 일정 부분 이상의 차입을 일으켜서 일종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일으킨 다음에 타겟으로 하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산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 부분의 임대료 수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에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고요. 주로 이제 오피스 빌딩이나 아니면 뭐 리테일 매장 같은 거, 뭐 롯데마트나 아니면 이랜드 매장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임차인과 함께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맺겠죠. 그럼 이제 임대료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임대료를 가지고 이자를 갚고 나서 남은 돈으로 배당을 주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피스 빌딩이나 아니면 뭐 일반 리테일 매장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보통 임대차 계약을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리테일 매장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5년, 10년 정도의 좀 더 긴 텀을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리츠의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배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들어오느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금 같이 고려를 하면서 지금부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리츠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되어 왔었고 지금 상장된 것도 꽤 많아서 전체 상장 규모로 봤을 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규모의 거의 한 4% 정도를 차지할 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1200조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언더라잉이 되는 기초자산, 언더라잉 에셋이 되는 기초자산도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택 부동산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교도소도 있고 심지어는 송전탑 이런 인프라 자산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임차인들을 구해서 받기도 하는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서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2000년 초반에 이제 처음 시작이 돼서 2001년도였나 처음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조금 사모 위주로만 발달이 되어 왔었고요. 그 이유는 기존에 공모를 좀 진행을 했었다가 그 기존 경영진들의 배임이나 횡령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그리고 예상 배당률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팔아놓고 배당을 못 줬던 거죠. 안 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한테 좀 외면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모라고 보면은 한 2조 정도밖에 규모가 안 되는 상황이고, 한 5개, 6개 정도까지 밖에 안 나왔던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3호는 그동안에 좀 발전이 돼 와서 한 40조 정도까지 규모는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3호만 너무 집중적으로 규모가 키워진다라는 인식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공모 리츠 관련된 활성화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 아마 9월 중순, 9월, 10월 안에 아마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 배당률이라고 해놓고 배당을 잘 안 줬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를 약간 기만했던 성향이 최근에 두 펀드죠. 신한 알파 리츠랑 이리츠 코크랩, 이 두 펀드가 어느 정도 배당을 꾸준하게 주면서 투자자들한테 꽤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인식 변화를 좀 만들어줬었고요. 더더욱이나 지금까지 이런 구조나 이런 투명성에 있어서 좀 믿지를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뱅가드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뱅가드 리츠 ETF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편입이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정도의 이제 글로벌리도 인식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이제 공모 리츠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많아지면서 좀 새로운 투자처로서 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리츠가 일반적인 부동산 직접 투자와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부동산 펀드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면에서 더 유리한가라는 걸 좀 살펴보면, 우선은 공모 리츠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를 모집을 한 다음에 상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번에 상장하는 거나 아니면 신한 알파 리츠나 이런 거 보면 5, 6천원, 7천원, 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 주당 가격이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매수나 매도를 통해서 황금성이 높은 거죠.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메리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배당률이 꽤 높다 보니까 한 6%, 7%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예금 금리라고 해봤자 2%, 3%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꽤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목돈이 필요하지 않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상장이 돼 있다 보면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가라는 게 분기별로 보고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보의 투명성이 있는 편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전문 자산운용사죠. AMC, Asset Management Corporation이라고도 하는데, AMC 자산운용사에서 전문적으로 자산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인 경우에 전문 지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빌딩을 어떤 자산을 가지고 유동화를 시켜서 지금 상장이 돼 있구나 정도를 알아서 부동산의 특성에만 조금 집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면이고요. 부동산 펀드랑 비교를 하면 우선 만기가 없는 거죠.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있어서 청산을 하는데,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시켜놓고 새로운 자산을 계속 편입을 시켜주는 거죠. 자산운용사가 선별을 해서 새로운 자산을 계속 편입을 시켜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요. 만기가 없다라는 게 그런 면에서 부동산 펀드와 좀 다를 수 있고,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임대료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수익을 주는 게 거의 다인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통한 배당 지급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을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상장되어 있는 리츠의 가격 또한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세 차익까지 같이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리츠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인 준채권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걸 바탕으로 배당 가능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90% 이상을 배당으로 뿌려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종의 이자와 같은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있다라는 점에서 채권과 비슷하고,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뭐 일반적인 시장 기준금리라든가 다른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 뭐 건물 자체의 가격 변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상장되어 있는 리츠 가격이 변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원래 5,000원 상장을 했는데 뭐 7, 8,000원까지 올라가는 이유, 7, 8,000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시세 차익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게 주식이랑 비슷한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 준채권형이라서 최근에 좀 높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바라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좀 각광받고 있는 투자 자산인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한국은 좀 사모 형태만 발전이 돼 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좀 공모 리츠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그게 지금 뭐 한 달 안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거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모자 리츠, 그러니까 엄마 리츠인 거죠. 위에 뭐 펀드라고 하는데 위에 또 하나 다른 형태의 간접 투자 형태인 거죠. 리츠들에 투자하는 리츠를 만드는 이런 것도 활성화를 시키고, 연기금의 투자도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풀려고 하는 중인 것 같고요. 퇴직연금이나 뭐 주택기금 같은 데서도 그래서 투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상장을 시킬 때의 기준에 대해서 아까 기준이 좀 까다로워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간소화시키는 안도 발표를 지금 할 것 같습니다. 사모 리츠에만 좀 해당됐던 혜택을 없애고 공모 리츠의 배당에 대해서 재산세만 납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종합부동산세인 거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분리과세를 시켜서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개편안도 지금 발표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1인 투자 한도도 어느 정도 상향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꼭 발표되시면은 뉴스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리츠를 투자할 때 고려하셔야 될 투자 요소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우선 리츠의 수익률이 되겠죠. 배당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시세 차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고려 요소일 것 같고요. 보통 배당률은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기준이 될 거고요. 그거를 봤을 때 상대 임차인이 얼마나 좋은 신용도를 가지고 그 임차료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안 낼 수도 있으니까, 망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좋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냐,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가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임대료가 산정이 돼서 그리고 매년 지날 때마다 얼마만큼의 상승률을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갱신 여부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 부분은 그 기초자산이 되는 빌딩이나 자산이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날 수 있는가 여부인 거죠. 근처에 뭐 호재가 있다라든가 부동산 호재가 있다라든가 할 때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리츠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면을 보면서 수익률을 산정을 해서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익률을 보실 때 가장 좀 염두를 해 두시면서 보셔야 될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제 캡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캐피탈라이제이션 레이트라는 건데, 보통 미국 부동산에서 많이 쓰는 약간 월세율 같은 개념이고요. 전체에 들어간 투자 자산, 투자금 대비 이 이익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NOI라고 해서 Net Operating Income, 순 운용 이익인 거죠. 뭐 필요한 비용들 다 빼고 순수히 남는 비용이 분자로 올라오게 되고, 분모에는 들어간 총 투자금인 거죠. 거기에서 비용 같은 것도 포함이 되기는 할 거고, 다만 이제 전세 보증금 같은 거는 빠지게 될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캡 레이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임대료를 보는 일종의 기준이 될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투자금 대비로 임대료 얼마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좀 비현실적인 비율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실질적인 비율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전세 제도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개념이 좀 생소하기는 한데, 미국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니까 알아두시면 향후 리츠 투자하실 때 상담을 하시거나 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살펴봤고, 나머지 하나가 봐야 될 거는 다른 투자 자산의 수익률인 거죠. 보통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예금도 있고 이럴 텐데, 부동산도 있고, 보통 비교를 많이 하는 거는 예적금 금리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준 채권형이기 때문에 채권형이랑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예적금 금리를 많이 보고요. 예적금 금리가 지금 최근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2% 3%인 거 대비로 지금 리츠의 수익률은 거의 5% 6% 7% 8%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리츠가 각광을 받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따라서 리츠를 투자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 수익률과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느냐 여부에 플러스로 다른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가, 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투자 자산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뭐 예적금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배당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시세 차익 부분, 리츠의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츠의 가격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추천드릴 만한 리츠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뭐 달러가 좀 강세가 계속 일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으니 미국 리츠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뭐 요양병원이라고 하죠. 요양시설인데 어떻게 보면 실버타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뭐 병원 같은 데 모아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근처에 좀 병원이나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일종의 실버타운 같은 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리츠인 거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다 보니까는 생길 수 있는 이제 한도를 좀 만들어놔서 좀 공급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는 좀 유망한 투자 리츠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5G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IT 데이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를 베이스로 한 기초자산으로 한 리츠도 지금 미국에선 상당히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쪽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 리츠 자체가 얼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좀 추천을 굳이 드리자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이 조금 안정성을 가진,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가진 임차인이 뭐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리츠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좀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는 상황이고, 공모 리츠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가지 큰 손들도 공모 리츠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모 리츠에 대한 혜택이 좀 없어지면서 공모 리츠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서 그런 뭐 리테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괜찮아 보이고요. 일면에서는 지금 리테일 리츠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리테일이 온라인 유통이 굉장히 좀 발달이 되고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죠. 최근에 이마트라든가 이런 쪽 실적을 봐보더라도 알 수 있고요. 그런 면 때문에 리테일 리츠는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뒤에 서 있는 임차인 자체가 우수한 신용등급을 가진 주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중장기는 아니더라도 단기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날 거라고, 안정적인 수익률이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배당 수익률이 꾸준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세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자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좀 생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단기로 제가 보기에는 한 내년 초중반까지는 가져가는 거는 꽤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4분기에 한 8천억 규모의 공모 리츠가 나올 거라고 하고 있고요.
롯데에서 나오고 농협에서 나오고 뭐 이지스 쪽에서도 나오고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는 롯데 리츠고요. 왜냐면 롯데가 자기 롯데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오는 리츠인 만큼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써서 하지 않을까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이거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아니면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하실 만한 사항은 올해 초에 3월인가 이제 홈플러스에서 리츠를 한번 시도를 했다가 수요자 예측에서 미달이 나면서 접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롯데리츠가 또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미 홈플러스가 한번 시도했다가 안 된 건데 롯데라고 되겠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그 당시 때 이제 홈플러스는 투자 규모, 모집 규모 자체를 한 2조 원 가까이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통업의 부진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공모 리츠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사람들한테 많이 있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점 등 때문에 이제 미달이 났었고요. 다만 이번에 롯데건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1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에서 지분의 반을 들어올 거고요. 반만 공모의 형태로 돌려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게 돼서 투자 규모 자체가 한 4천억 정도 규모가 될 거고요. 그리고 롯데쇼핑이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롯데쇼핑이 지금 신용등급이 AA 플랫인가 그런데 본인의 이름을 걸고 나오는 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을 꾸준히 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좀 대책이 나오는 상황이고, 최근에 신한 알파리츠가 벵가드 ETF에 편입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투자자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진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사모 리츠에 대한 혜택이 많이 없어지고 공모 리츠에 대한 혜택이 높아지면서 사모 투자자들인 거죠. 연기금들이나 이런 쪽에 제한도 풀리면서 수요에 대한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롯데 리츠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 리츠보다는 조금 다른 형국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일종의 껍데기 회사를 만드는 거죠. 껍데기 회사를 하나 만든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대출을 받아서 기초자산인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일반적으로 기업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이렇게 유동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롯데 리츠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장들을 유동화시키는 거고요. 그럼 기업들이 이런 걸 왜 하느냐 라고 하면, 지금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온라인에 대해서 지금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프라인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돈이 지금 필요한데, 사업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현재 들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시켜서 팔아서 거기에서 현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구조를 이제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고, 약간 어려운 말로 하면은 그런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고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파는 대신에 다시 리스백 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그냥 쓰던 건 그대로 쓰겠다, 임대료를 내면서. 그런 구조로 지금 자산 유동화를 유통업이나 이런 쪽에서, 리테일 쪽에서는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중이긴 하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좀 자금을 조달하는 좀 유인이 생기는 거죠. 기존에는 좀 그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도 세일즈 앤 리스백 구조가 작년에 굉장히 유행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물류창고라든가 아니면 뭐 리테일에서 매장이라든가 이런 걸 자산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 그냥 판 다음에 임대료를 내면서 그냥 구조를 만드는 게 회계상으로 좀 여러 가지 비율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IFRS 16인가 리스 회계 처리하는 게 좀 바뀌면서 회계적으로는 세일즈 앤 리스백을 하더라도 그렇게 메리트가 생기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지금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자산 유동화를 여러 기업들이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들한테는 충분히 유인이 있는 요소고, 공모 리츠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기업들에서 이걸 활용한 자산 유동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곡물 이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면 좀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서 좀 지평도 좀 넓어지고 고려할 수 있는 풀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가지고 계신 자산 운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